어르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편해집니다. 내가 읽지도 않은 문서에 어떻게 도장을 찍냐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쏟아지는 다리 밑에서 곤욕을 겪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린 게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은 직원들에게 몰려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분을 도우려다 배달하던 오토바이까지 내팽개치고 뛰어들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허름한 옥탑방 아래로 검은 외제차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들어오더니 어제 제가 칼국수 사드린 그 평범한 노인이 대기업 창업주 회장님이라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였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를 몰아붙이던 사람이 바로 그분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아들이 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옛빛 사연 감상실에 머물러 주신 당신 덕분에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마음 한켠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정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녁으로 라면을 먹으며 시계를 보았다. 1시간 뒤면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해야 했다.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였다. 시급은 10,000원.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걸린 도복을 바라봤다. 흰색 천에 검은 띠가 매달려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닌 합기도 도장에서 받은 것이었다. 사범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다. 너희가 배우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다. 그 말을 믿고 6년을 다녔다. 덕분에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밤샘 근무를 하고도 아침에 학교에 갈 수 있었고 편의점 일 끝나고 바로 배달 대행 앱을 켜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통장 잔액은 채워지지 않았다. 하리는 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켰다. 입안에 짠맛이 남았지만 배는 든든했다. 그녀는 용기를 싱크대에 놓고 낡은 패딩 점퍼를 걸쳤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목도리를 두르고 털모자를 눌렀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깐 거울을 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한 눈, 거칠어진 입술. 그래도 오늘 하루 버텼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신을 다독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밤 11시 편의점 문이 열렸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다. 하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 뒤에 섰다. 낮 근무자가 간단히 인수인계를 했다. 오늘 담배 많이 나갔어요. 재고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손님이 뜸해졌다. 하리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골라냈다. 새벽 2시쯤 문이 열렸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단골 손님이었다. 매일 밤 이 시간에 오셔서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사가셨다. 아가, 오늘도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리는 물건을 계산하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밤에 다니시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물건을 받아들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아가, 늙어보니 돈 많은 것보다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더 그립더라. 그 한마디가 할인의 가슴에 박혔다. 할머니는 천천히 밖으로 나가셨다. 할인은 유리문 너머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고 외로운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벽 5시 배달 대행 앱에서 알림이 울렸다. 근처 식당에서 새벽 배달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다.
하리는 잠깐 고민했다. 편의점 근무는 7시까지였지만 지금 나가면 배달 한 건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녀는 오토바이 키를 챙겼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리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다. 배달 주소는 강변 쪽이었다. 새벽 강변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금방 굵어졌다. 하리는 속도를 줄였다. 빗길은 미끄러웠다. 다리 위를 지나갈 때 그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다리 아래 그늘진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명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3명은 정장을 입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누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하리는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가까이 가볼까? 합기도 사범님의 말이 떠올랐다.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 순간부터 너도 가해자 편이다. 그녀는 헬멧을 벗고 천천히 다가갔다. 빗소리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편해집니다. 내가 읽지도 않은 문서에 어떻게 도장을 찍냐고.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불안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하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하린이 가까이 다가가자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가씨, 회사 일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하리는 잠시 멈칫했다. 상대는 3명이었고 모두 체격이 좋아 보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만약 이들이 정말 회사 직원이라면 자신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을 보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노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옷은 물에 젖어 축축하게 처졌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건 정상적인 회사 업무가 아니었다. 하리는 한 발 더 다가섰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아가씨,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장 남자가 끼어들었다. 어르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서류 확인만 받으려는 겁니다. 가족분들과도 이미 상의된 사항이고요. 하리는 남자의 말투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만약 정말 가족과 상의된 일이라면 왜 이렇게 늦은 밤, 비 오는 다리 밑에서 만나야 하는가? 왜 노인은 우산도 없이 떨고 있는가? 그럼 낮에 사무실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곳에서 하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가씨,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요. 하리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제가 먼저 부르죠. 경찰 오시면 확실히 정리되겠네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그러다 한 명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됐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과 먼저 상의하세요.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리 밑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했다. 하리는 재빨리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다. 하리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근처에 따뜻한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쉬세요. 하리는 노인을 부축해 천천히 걸었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두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찾았다. 다행히 2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칼국수집이 불을 켜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아이고, 이 비에 왜 이러고 다니세요? 하리는 노인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에게 말했다. 칼국수 2그릇 주세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하리는 노인에게 물티슈와 마른 수건을 건넸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고맙네. 이름이 뭐요? 박하린이요. 어르신 성함은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한성만. 그냥 나이 먹은 장사꾼이네. 칼국수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리는 노인에게 먼저 권했다.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한성만은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면을 한 입 입에 넣자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맛있네, 참 오랜만이야. 이렇게 따뜻한 거. 할인도 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배가 고팠다. 새벽부터 움직였던 탓에 속이 쓰렸는데 칼국수 국물이 위를 달래주었다. 한성만은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현금도 카드도 저 사람들이 가져갔어. 미안해서 어쩌나.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오늘 칼국수 먹은 거 어르신 덕분이라고 생각할게요. 한성만은 하린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아직 있다니. 하린은 가방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한성만에게 건넸다. 진짜로 곤란한 일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해볼게요. 한성만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네, 정말.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리는 한성만을 택시에 태워보냈다. 택시비도 그녀가 냈다. 노인이 사라진 뒤 그녀는 다시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건 아침 8시였다. 하리는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차가워진 몸을 녹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네. 그 생각과 함께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옥탑방 창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녀는 비몽사몽 상태로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다. 그 순간 하리는 잠이 확 달아났다. 골목길에 검은색 승합차 2대와 세단 1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차량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이 좁은 골목에 이런 차들이 들어온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어젯밤 칼국수를 함께 먹었던 노인, 한성만이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말끔한 회색 양복을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그의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고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리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성만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할인 양, 잘 주무셨소? 할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르신 이게 무슨... 한성만 옆에 서 있던 여성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할인에게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빛유통 그룹 비서실장 조미정입니다. 명함에는 한빛유통 그룹 명예회장 한성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할인은 명함을 들고 한성만을 번갈아 봤다. 회장님이시라고요? 한성만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어제 말 못했네. 미안하오. 그때는 그냥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할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젯밤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노인이 칼국수를 허겁지겁 먹던 그 사람이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럼 어제 그 사람들은... 조미정이 설명했다. 회장님의 재산을 노린 사기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할인 씨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성만이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내 목숨을 구해줬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일깨워줬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할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되겠소? 할인 양, 내 집에 한번 와주지 않겠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네. 할인은 사양하려 했지만 한성만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 이 옷 그대로는... 조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편한 차림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격식 같은 건 싫어하세요. 차에 오르기 전 할인은 옥탑방을 올려다봤다. 낡은 건물, 녹슨 철문, 갈라진 유리창. 이곳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30분쯤 달렸을까 높은 담장과 철문이 나타났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었다. 차는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다. 저택은 웅장했다. 하지만 할인의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건물이 아니었다. 정원이었다. 넓은 잔디밭, 그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온실, 직접 가꾼 듯한 텃밭, 그리고 정원 한켠에 세워진 나무 정자. 한성만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저 정자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요. 거기서 차 한잔 하시겠소? 할인은 그를 따라 정자로 향했다. 정자는 소박했다. 나무로 만든 기둥과 지붕, 그리고 중앙에 놓인 작은 탁자. 천장에는 낡은 벽걸이 시계가 달려 있었다. 한성만이 시계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저 시계 자주 멈추네. 그럴 때마다 내가 직접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할인은 시계를 바라봤다.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었지만 초침이 가끔 멈칫거렸다. 고장났는데 왜 새 걸로 안 바꾸세요? 난 이런 게 좋더라고. 멈췄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 사람도 그래야 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셨다. 조미정이 준비한 녹차였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한성만이 입을 열었다. 할인 양,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겠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풀어놓았다. 젊었을 때는 오직 일만 생각했다는 것. 회사를 키우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다는 것.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과는 점점 멀어졌다는 것. 돈은 많아졌지만 밥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더라고.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참 외롭네. 할인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도 외로움을 알았다.
옥탑방에서 혼자 라면을 먹을 때의 쓸쓸함을, 밤 근무를 마치고 새벽 거리를 걸을 때의 공허함을.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은 누군가랑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성만의 눈에 빛이 스쳤다. 그럼 우리 밥 친구 하면 어떻겠소? 하리는 웃었다. 제가 칼국수는 잘 끓이니까 밥 친구쯤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하리는 온실에서 한성만과 함께 방울토마토를 땄다. 그는 직접 키운 채소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상추, 깻잎, 오이, 호박. 모두 그의 손으로 가꾼 것들이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만 내 손으로 키운 건 다르더라고. 애정이 들어가니까. 하리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도 옥탑방 창가에 작은 화분을 키우고 있었다. 바질 한 폭이었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일 때마다 애정이 생겼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조미정이 차를 준비해줬다. 하리는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다. 다음에 또 와주겠소? 이 늙은이 밥 친구 좀 해주시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명함은 현실이었다. 옥탑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방은 여전히 좁고 추웠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따뜻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침대에 누웠다. 밥 친구, 나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후 하리는 다시 한성만의 저택을 찾았다. 이번에는 직접 칼국수 재료를 들고 갔다. 밀가루, 애호박, 감자, 양파, 멸치. 시장에서 신선한 것들로 골랐다.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한성만은 기뻐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럼 나도 돕겠소. 감자 깎는 건 자신 있네. 두 사람은 저택의 주방으로 갔다. 주방은 넓고 깨끗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사용한 흔적은 별로 없어 보였다. 하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한성만은 옆에서 감자를 깎았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진지했다. 회장님, 요리 자주 하세요? 아니, 거의 안 하지. 보통은 조리사가 해주거든.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리는 반죽을 치대며 물었다. 무슨 특별한 날인데요? 밥 친구가 와준 날 아니겠소? 두 사람은 웃었다. 주방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칼국수가 끓는 동안 한성만은 하린을 온실로 데려갔다. 온실 안은 따뜻했고 흙냄새가 났다. 여러 종류의 채소와 허브가 자라고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회사 일 은퇴하고 나서 취미로 시작했지요. 하리는 온실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다. 물을 주는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햇빛을 고르게 분배하는 구조. 돈이 많이 들었을 게 분명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한성만은 토마토 줄기를 만지며 대답했다. 살아있는 걸 보고 싶어서요. 회사 일할 때는 숫자만 봤거든. 매출, 수익, 주가. 근데 그건 차가운 거야. 생명이 없지. 여기 있는 것들은 달라요. 물 주면 자라고 열매 맺고 숨 쉬잖아요. 하리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도 학교에서 복지학을 공부하며 비슷한 걸 느꼈다. 통계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싶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배우는 게 사회복지학인데 교과서에는 정책이랑 제도만 나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아닐까요? 한성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결국 사람이지. 칼국수가 다 끓었을 무렵
두 사람은 정자로 자리를 옮겼다. 커다란 냄비에 담긴 칼국수를 탁자 위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성만은 첫 숟가락을 떴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이 맛 참 오래된 맛이네요. 오래된 맛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요. 그때는 가난해서 밀가루 반죽에 채소 몇 개 넣은 게 전부였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지. 하리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한성만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회장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어요? 물론이지. 나도 원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소.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했지. 그러다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요. 하리는 놀랐다. 그녀는 재벌들이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성만은 달랐다. 그럼 더 대단하신 거네요. 스스로 읽어내신 거잖아요. 대단할 것 없소.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으니까. 중요한 거요? 가족이요. 내 아내는 내가 일하는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지. 나는 집에 거의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아내가 아프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결국 떠나보냈지. 한성만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리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들, 딸은 있으신가요? 아들 하나 있소. 한도윤이라고. 근데 우리 사이가 좋지 않네. 내가 일만 하느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도 나를 원망하겠지. 하리는 한성만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돈은 많지만 가족은 멀어진 노인. 혼자 큰 집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대화하시면. 한성만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소. 도윤이는 나를 돈으로만 보니까. 내 재산에만 관심 있지. 나한테는 관심 없어. 침묵이 흘렀다. 정자 천장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하리는 국수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회장님, 전 회장님을 돈으로 안 봐요. 그냥 밥같이 먹어주는 할아버지로 볼게요. 한성만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맙네, 하린 양. 참 고마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다. 한성만은 정자 천장의 시계 이야기를 꺼냈다. 저 시계, 내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산 거요. 싸구려 시계였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있었지. 시간을 잘 지켜야 성공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 시간만 지키고 사람은 잃어버렸네. 하리는 시계를 올려다봤다. 시계는 여전히 멈칫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고치지 그러세요?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 부품도 오래돼서 구하기 힘들고. 근데 뭐 괜찮아. 이렇게 멈칫거리면서도 돌아가는 게 나랑 비슷하잖소? 하리는 웃었다. 그럼 저도 비슷한가 봐요. 저도 가끔 멈칫거리면서 살거든요. 그래도 계속 가는 게 중요하지.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리는 저택을 떠날 시간이었다. 한성만은 그녀를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시겠소? 네, 올게요. 그때는 다른 요리 해드릴게요. 기대하겠소. 차에 오르기 전 하리는 정자를 한 번 더 돌아봤다. 낡은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멈칫거리면서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하리는 일주일에 2번씩 한성만의 저택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리는 한성만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든 것, 알바를 2개씩 하느라 지친 것, 그래도
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한성만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할인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던 그 시절의 모습. 어느 날 한성만은 비서실장 조미정과 변호사 양정우를 정자로 불렀다. 할인도 함께 자리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성만은 서류 몇 장을 탁자 위에 펼쳤다. 그것은 재단 설립 계획서였다. 저는 제 재산 상당 부분을 정리해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은 한빛동행재단.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지요. 조미정이 설명을 이어갔다. 등록금 지원, 주거비 지원, 일자리 연결,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구상하신 내용입니다. 할인은 서류를 읽으며 감탄했다.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였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조였다. 대단하세요, 회장님. 한성만은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건 없소. 평생 돈만 벌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지. 그때 한성만이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 양,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지 않겠소? 할인은 깜짝 놀랐다. 저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이사장이란 직책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줬소. 젊고 배우고 있고 진심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배운 건 돈 버는 법뿐이요. 하지만 할인 양은 사람을 돕는 법을 배우고 있잖소. 그게 이 재단에 필요한 거요. 할인은 망설였다. 책임이 무거웠다. 실수하면 어쩌나, 제대로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한성만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 하라는 게 아니오. 나도 있고 조 실장도 있고 양 변호사도 도울 거요. 우리 함께 하는 거요.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한성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조미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제 유원장 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장에는 한성만의 재산 분배 계획이 적혀 있었다. 회사 지분 일부는 아들 한도윤에게, 나머지 상당 부분은 한빛동행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었다. 양정우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가족분들과의 마찰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성만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재산이니 내가 정하는 거요. 도윤이한테도 충분히 남겨줄 거고 나머지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류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성만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할인은 가슴이 뛰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밥 친구가 아니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정자 천장의 시계가 째깍거렸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저택을 떠나기 전 한성만과 마지막 차를 마셨다. 회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할인 양은 이미 잘하고 있어. 날 구해줬고 함께 밥 먹어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잖소. 그게 다 재단이 해야 할 일이요. 사람을 구하고 함께하고 들어주는 것.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한성만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멀리서 정자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한성만의 아들 한도윤이 저택 2층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도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낯선 젊은 여자에게
재산을 넘기려 한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박하린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학자금 대출 내역, 월세 연체 기록,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 근무표. 박하린, 넌 도대체 누구냐? 한도윤은 서류를 덮었다. 그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미래를 지켜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를 더 철저히 해. 저 여자의 약점을 찾아야 해. 전화를 끊고 한도윤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정자에서는 여전히 할인과 한성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한도윤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는 이 평화를 깨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자의 시계는 계속 돌아갔다. 멈칫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마치 다가올 폭풍을 모른 채 평온한 시간만을 재고 있는 것처럼. 재단 설립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하리는 한성만과 더 자주 만났다. 그들은 재단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했으며 사무실 위치를 물색했다. 하리는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 사이의 시간을 쪼개 이 일에 매달렸다. 어느 날 오후 하리는 한빛 유통 본사로 호출을 받았다. 조미정이 보낸 문자였다. 한도윤 이사님께서 재단 관련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본사 12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하리는 불안했다. 한성만에게서 아들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그는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였고 아버지의 결정에 불만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다. 본사 건물은 웅장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은 높았다. 하리는 작은 배낭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낡은 패딩 점퍼와 청바지는 이곳의 화려함과 대조를 이뤘다. 12층에 도착하자 비서 한 명이 그녀를 안내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펫이 깔려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한 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도윤이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얼굴은 한성만과 닮았지만 표정은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으세요, 박하린 씨. 하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는 넓었고 그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한도윤은 서류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할인의 학자금 대출 내역이었다.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총 2,300만 원이시네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할인은 당황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낯선 사람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어떻게 그걸?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도윤은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월세 연체 기록이었다. 지난해 2번 월세를 일주일씩 늦게 낸 기록이 찍혀 있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시군요. 편의점 야간 근무, 배달 대행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모욕적이었다.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곁에 계신다면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죠. 한도윤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할인과 한성만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다. 정원에서, 정자에서, 온실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박하린 씨,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말해보시죠. 할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리는 건 순수한 마음에서입니다. 순수한 마음? 한도윤은 비웃듯 말했다.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계산이 있고 목적이 있죠. 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주변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는 건 주주들이 좋게만 보진 않을 겁니다. 혹시 꽃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노인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는. 하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린의 목소리가 울렸다. 전 회장님이 재벌인 줄도 모르고 도왔어요. 그냥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노인 한 분이었어요. 비를 맞고 무서워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그걸 이상하게 보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군요. 그럼 제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세요. 왜 제가 사퇴해야 하죠? 그게 진짜 순수한 마음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죠.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전 사퇴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고 저도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이사장으로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나섰다. 문을 닫을 때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하실 겁니다. 박하린 씨.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리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가난한 젊은 여자가 부유한 노인과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순수한 마음도 진심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하리는 옥탑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켰다. 한성만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다. 아들과의 갈등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빛유통 사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명예회장님 주변에 수상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했다. 댓글들이 달렸다. 요즘 노인 타깃으로 하는 사기꾼 많던데 회사 재산 지켜야 한다. 누가 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음. 하리는 그 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을 변호할 방법이 없었다.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다. 한성만의 집안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아버지가 요즘 판단력이 흐려졌다. 젊은 여자한테 홀렸다.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한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는 재단 설립 계획이 논의되었다. 한도윤이 주도했다. 명예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요한 재산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단 설립을 당분간 보류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조미정이 하린에게 전화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린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사람들의 편견을 바꿀 방법도 없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근무 중에 문자가 왔다. 한성만이었다. 하린 양 미안하네. 내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구려. 이사장직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 싶네. 하린은 눈물이 났다. 한성만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 그의 선의가, 그의 따뜻한 마음이 의심과 모욕으로 짓밟히고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회장님, 제가 포기하면 회장님의 꿈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한도윤은 계속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이사회를 장악했고 임직원들을 설득했고 친척들을 모았다. 한성만은 점점 고립되었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집에서 그는 혼자였다.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할인뿐이었다. 어느 날 한성만이 할인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할인 양, 내일 정자에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할인은 불안했다. 한성만의 목소리에서 결연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다. 다음 날 할인은 저택으로 향했다. 정문의 경비원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정원으로 들어서자 정자가 보였다. 한성만이 거기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다. 할인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다. 정자 천장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멈칫거리면서 불안하게 마치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듯 정자에 앉은 한성만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가 그의 건강을 갉아먹은 듯했다. 할인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괜찮네. 그냥 나이를 먹으니 힘든 게 많구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한성만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은 유원장의 마무리 서명을 하려고 하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할인은 서류를 보았다. 유원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한성만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압력이 많으실 텐데. 괜찮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한성만은 만년필을 꺼냈다. 그의 손이 서류를 향해 움직이려는 순간 정자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도윤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경호원 2명이 따라왔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한성만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이야기?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회사와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성만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네. 이게 내 최종 결정이야. 아버지는 지금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한도윤의 시선이 할인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님, 회장님께서는 충분히 명료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계세요. 한성만이 나섰다. 도윤아, 할인 양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날 도와준 은인이야. 은인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을 은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성만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아, 그 말은 취소해라. 취소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이 여자가 나타난 뒤로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재단 설립, 유원장 변경, 이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잖아요. 한성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는 언제까지 돈만 볼 거냐? 내 아버지가 외롭다는 걸, 누군가와 밥 먹고 싶어 한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저도 아버지를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서류는 무효예요. 한도윤이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성만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나라,
그건 내 거야. 안 돼요, 아버지. 두 사람이 서류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경호원들이 다가왔다. 할인도 끼어들려 했지만 한 경호원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때 한도윤이 한성만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균형을 잃은 한성만이 비틀거렸다. 그는 정자 기둥에 몸을 부딪혔고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한성만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회장님, 할인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한성만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 구급차를 불러요. 할인이 소리쳤다. 조미정이 어디선가 달려왔다. 그녀는 상황을 보고 재빨리 전화를 꺼냈다. 119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이 그녀를 막았다. 안 돼요. 일단 주치의를 부르세요. 119를 부르면 언론에 알려집니다.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주치의면 충분합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미정은 망설이다가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인은 한성만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이요. 10분 후 주치의가 도착했다. 그는 한성만을 간단히 진찰하고 말했다. 일단 병원으로 옮기셔야겠습니다. 머리를 다치셨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급차 대신 개인 차량이 준비되었다. 한성만은 들것에 실려 차로 옮겨졌다. 할인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았다. 죄송하지만 가족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야 해요. 한도윤이 나타났다. 박할인 씨,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사요? 아버지가 다치신 경위를 확인해야죠. 당신이 여기 있었으니까. 할인은 황당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경호원들이 할인의 양팔을 잡았다. 그들은 그녀를 정자에서 끌어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할인은 저항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힘이 셌다. 그들은 그녀를 정원 밖으로 끌고 갔다. 저택 외곽에는 오래된 물류창고가 있었다. 원래는 정원 관리 도구를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경호원들은 할인을 그곳의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하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요.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대답이 없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할인은 혼자 남겨졌다. 방은 작고 어두웠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할인은 벽에 기대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창고가 건물 깊숙한 곳에 있어서 그런 듯했다. 그녀는 무력감에 빠졌다. 한성만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녀는 여기 갇혀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회장님은 결국 판단력 잃은 노인 취급 당하겠지.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한성만을 도와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살폈다. 문은 튼튼했지만 문틀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었다. 창문은 작았지만 창살 사이로 손은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합기도 도장에서 배운 말이 떠올랐다. 막혀 있으면 돌아서 가는 길을 찾으라. 할인은 문틀을 자세히 살폈다. 낡은 건물이라 나무가 일부 썩어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틀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리는 쉬지 않고 계속 밀었다. 땀이 흘렀고 손바닥이 아팠다. 마침내 문틀이 크게 벌어졌다. 하리는 몸을 비집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자유였다. 밖은 어두웠다. 해가 이미 진 것 같았다. 그녀는 저택 쪽을 바라봤다. 불빛이 보였지만 정문으로는 갈 수 없었다. 경비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리는 뒷담장 쪽으로 향했다. 예전에 길고양이에게 밥 주러 다닐 때 발견한 작은 틈이 있었다. 그곳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담장을 기어 올랐다. 손이 긁혔고 무릎이 까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자유였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한성만은 어느 병원에 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신호가 잡혔다. 조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하리는 길거리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성만을 찾아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저택 근처로 다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회장님 꼭 찾아낼게요. 기다리세요. 택시는 저택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할인을 내려줬다. 그녀는 택시비를 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다. 저택 정문 쪽에는 경찰차 한 대와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보였다. 불빛이 환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한성만이 병원에 실려간 후 상황을 정리하는 중인 듯했다. 하리는 정면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뒷담장 쪽으로 돌아갔다. 아까 탈출했던 바로 그 틈이었다. 다시 담장을 기어 올라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은 고요했다. 멀리서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쪽까지는 오지 않았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정자를 향해 걸었다. 정자는 어두웠다. 불이 꺼져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아직도 어수선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뒤집어진 의자, 흩어진 서류,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 하리는 가슴이 아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성만이 여기 앉아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유언장에 서명하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벽걸이 시계가 여전히 그곳에 달려 있었다. 초침은 멈칫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한성만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요즘엔 시계도 사람도 겉만 번지르르 해서 난 속이 보이는 게 좋더라고. 속이 보이는 것. 하리는 그 말을 곱씹었다. 한성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히 취향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 그녀는 정자 구석에 있던 사다리를 가져왔다. 사다리를 세우고 천천히 올라갔다. 시계에 손이 닿았다. 시계를 천장에서 떼어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내려와 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시계의 앞면은 평범했다. 낡은 유리판, 녹슨 시침과 분침, 숫자들. 하지만 뒷면은 달랐다. 나무로 된 뒷판에는 작은 슬롯이 파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았다. 하리는 슬롯을 열었다. 안에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었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하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회장님, 혹시 이런 날을 대비하신 거예요? 그녀는 카드를 손에 쥐고 생각했다. 한성만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남겨놨던 걸까?
하리는 핸드폰을 꺼냈다. 다행히 카드 리더기 어댑터가 있었다. 그녀는 카드를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했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정자20XX. 오늘 날짜였다. 하리는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이 나타났다. 정자의 천장에서 내려다본 화면이었다. 시계 안에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영상에는 오늘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성만이 유언장을 펼치는 장면, 한도윤이 들어오는 장면,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장면, 그리고 한도윤이 한성만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 한성만이 넘어지는 장면,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리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끝까지 봤다. 이것은 증거였다. 한성만이 어떻게 다쳤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경찰에 가야 할까? 아니면 언론에 공개해야 할까? 하리는 고민했다. 한도윤은 힘이 있었다. 돈도 많았고 회사도 장악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하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비원들이 정원을 순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리는 재빨리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제자리에 올려놨다. 그녀는 사다리를 치우고 정자를 빠져나갔다. 다시 뒷담장 쪽으로 향했다.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고요했다. 하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심야 버스가 아직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고 옥탑방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다. 하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차갑고 어두웠다. 그녀는 불을 켜고 침대에 앉았다. 손 안에 메모리 카드를 내려다봤다. 이것이 한성만을 구할 열쇠였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박하린 씨, 저 조미정입니다. 조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실장님,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삼성병원 특실에 계십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머리를 다치셔서 하루 이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린 씨, 들으세요. 내일 오후 2시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요? 네. 한도윤 이사님이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명예회장님의 권한 축소와 대표이사 권한 강화입니다. 하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경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공식화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 설립도 유언장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저도 맡고 싶지만 이사회 대부분이 한도윤 이사님 편이에요. 회장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고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리는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다. 실장님, 제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오늘 정자에서 있었던 일이 녹화되어 있어요.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조미정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그럼 그걸 주주총회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죠. 하지만 경호원들이 하린 씨를 들여보내지 않을 겁니다. 한도윤 이사님이 철저히 막을 거예요. 하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해야죠.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후 2시 그랜드 힐튼 호텔 3층 대연회장입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하리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한성만을 지켜야 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영상을 틀어버리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진실을 보여주자. 그 결심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하리는 마침내 눈을 감았다. 짧은 잠이었지만 필요한 휴식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랜드 힐튼 호텔 3층 대연회장은 웅장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붉은 카펫.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다. 주주들, 이사들, 임원들. 모두 한빛 유통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하리는 호텔 로비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낡은 코트. 주변의 명품 정장들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만졌다. 이것이 유일한 무기였다. 손바닥만 한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오후 1시 반 하리는 대연회장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다.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박하린입니다. 한빛동 행재단 이사장으로.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시네요. 없을 리가 없어요. 제가 재단 이사장이라고요. 명단에 없으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리는 당황했다. 한도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명단에서 뺀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다. 오후 2시가 가까워졌다. 대연회장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리는 초조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조미정이었다. 그녀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이 가빴다. 하린 씨, 미안해요. 한도윤 이사님이 당신 이름을 명단에서 뺐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조미정은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명찰을 벗어 하린에게 건넸다. 이걸 사용하세요. 저는 다른 입구로 들어갈게요. 하지만 실장님은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곧 시작할 거예요. 하리는 명찰을 받아 목에 걸었다. 경비원이 명찰을 확인하고 그녀를 통과시켰다. 하리는 조용히 대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약 200여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앞쪽 단상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연단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리는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오후 2시 정각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한빛유통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명예회장 권한 조정 및 대표이사 권한 강화입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사회자는 계속 설명했다. 최근 명예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경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리는 주먹을 쥐었다. 거짓말이었다. 한성만은 충분히 명료했고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단지 아들의 뜻과 달랐을 뿐이었다. 단상에 한도윤이 올랐다. 그는 말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먼저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연단을 잡은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이신 명예회장님은 평생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것을 꺼내는 듯한 연기였다. 최근 몇 달간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막대한 재산을 넘기려 하셨고 가족과의 상의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제는 안타깝게도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한도윤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의학적 소견도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주주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책임지고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주주들이 손뼉을 쳤다. 하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든 것이 조작된 각본이었다. 사회자가 다시 단상에 올랐다. 그럼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잠깐요. 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박할인입니다. 한빛동행재단 이사장입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경호원들이 할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인은 재빨리 앞으로 걸어 나갔다. 회장님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정자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박 씨, 지금 무슨 짓입니까? 한도윤이 소리쳤다. 하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으로 달려갔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지만 할인이 더 빨랐다. 사회자의 노트북이 연단 옆에 놓여 있었다. 할인은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다. 당장 멈춰. 한도윤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할인은 이미 파일을 열고 있었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정자의 모습이 보였다. 한성만이 앉아 있고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다. 영상 속에서 한도윤이 등장했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정자로 올라왔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소리는 작았지만 자막이 화면 하단에 나타났다. 할인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아버지, 이건 너무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네. 이게 내 최종 결정이야.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장면, 서류를 두고 신랑이 버리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도윤이 한성만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장면. 한성만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는 장면. 연 회장의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일부 주주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한성만이 쓰러진 후 한도윤이 당황하는 모습. 조미정이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막는 장면. 주치의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할인을 끌고 가는 경호원들의 모습. 영상이 끝났다. 연 회장은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했다. 한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건 조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확신이 없었다. 할인이 말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겁니다. 정자 천장의 시계 안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회장님은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던 거예요. 주주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저게 조작이면 법적으로 가려보면 되겠죠. 하지만 저렇게까지 서류를 밀어붙이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주주도 일어났다. 명예회장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켰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한도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렸다. 휠체어 한 대가 밀려 들어왔다. 휠체어에는 한성만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간호사였다. 그 옆으로 조미정과 양정우 변호사가 함께 걸어왔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한성만에게 쏠렸다. 휠체어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단상 앞까지 왔다. 한성만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내가 누구한테 재산을 맡길지 아직은 내가 정할 수 있네. 그는 주주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저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준비한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윤이 다가갔다. 아버지, 도윤아, 너는 항상 돈만 봤어. 회사만 봤지. 사람은 보지 않았어. 나도 젊었을 때 그랬지. 그래서 내 어머니를 잃었고 너와도 멀어졌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둘 순 없네. 한성만은 양정우 변호사에게 손짓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재단 설립 문서와 유언장 사본입니다.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내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한빛동행 재단으로 갑니다. 회사 지분은 일부만 도윤이에게 가고 나머지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한성만은 계속 말했다. 내가 평생 돈을 벌었지만 제대로 쓰는 법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된 곳에 쓰고 싶습니다. 한 주주가 일어나 물었다. 명예회장님, 정말 그 젊은 여성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한성만이 할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따뜻함이 담겼다. 저 사람은 날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오는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노인으로 봤죠. 칼국수 한 그릇을 사주고 밥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연 회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사회자가 다시 단상에 올랐다. 그럼 원래 안건은 철회하고 명예회장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계획은 무너졌다. 주주들의 신뢰도 잃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연 회장 한쪽에서 2명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한도윤에게 다가갔다. 한도윤 씨, 상해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사관들을 따라 연 회장을 나갔다. 하리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한성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내가 있어서 괜찮아. 한성만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맙네, 하린 양. 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하리는 눈물이 났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주주총회는 마무리되었다. 명예회장의 재단 설립 의사는 존중되었고 경영 구조는 투명하게 재정 비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리는 한성만의 휠체어를 밀며 연 회장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지. 우리가 꿈꿨던 재단을 만드는 거야. 진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강변 근처의 오래된 건물 2층에 간판이 새로 달렸다. 한빛동행재단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동행. 간판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햇빛을 받아 글자가 반짝였다. 재단 사무실은 넓지 않았다. 약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책상 6개, 상담실 1칸, 그리고 작은 회의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곳은 생기로 가득했다. 하리는 사무실 안을 바쁘게 오갔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사장 박하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그 직함이 자연스러웠다. 석 달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협력 기관을 찾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조미정과 양정우 변호사가 많이 도와줬지만 대부분은 할인이 직접 했다. 학교는 한 학기 휴학했다. 재단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성만이 말했다. 배움은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진짜 공부지. 사무실 한쪽 책상에는 젊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김민중과 이서연. 둘 다 20대 후반의 사회복지사였다. 그들도 학자금 대출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재단의 취지에 공감했다. 이사장님, 오늘 상담 예약이 5건 들어왔어요. 민준이 보고했다. 하리는 일정표를 확인했다. 등록금 지원 상담이 2건, 주거비 지원이 2건, 일자리 연결이 1건이네요. 오전에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상담실 문이 열렸다. 첫 번째 방문자가 들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인 앞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할인의 말에 여학생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을 고려 중이라는 것, 알바를 3개나 하지만 부족하다는 것. 할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재단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설명했다.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바 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상담이 끝나고 여학생이 나갔다. 하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나무가 보였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3달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옥탑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빚 때문에 고민하던 모습.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여전히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다. 재단에서는 급여를 받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월세를 내고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하리는 직원들과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였다. 한빛 식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점심시간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메뉴는 단순했다. 칼국수, 김밥, 주먹밥. 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주방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만들었다.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다. 칼국수 한 그릇씩을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다. 할머니 한 분이 그릇을 받으며 말했다. 아가 고맙네. 이 나이에 이런 대접 받을 줄 몰랐어.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식당 입구 문이 열렸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한성만이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머리의 상처도 다 나았다. 편한 베이지색 바지에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회장님, 할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한성만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늘은 무슨 메뉴지? 칼국수요. 회장님 좋아하시는 거. 그럼 한 그릇 주게. 할인은 칼국수를 정성스럽게 담아 한성만에게 건넸다. 그는 그릇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할인도 자신의 몫을 담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요즘 재단은 어떤가? 바빠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바쁜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성만은 칼국수를 한 입 먹었다. 이 집 칼국수가 내가 평생 먹은 것 중에 제일 값지네. 왜요?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리는 웃었다. 그 말은 석 달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웠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강변공원이었다. 벚꽃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꽃잎이 만발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날렸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한성만이 입을 열었다. 할인 양 고맙네. 정말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외롭고 쓸쓸한 노인으로 끝났을 거야. 돈만 많고 사람은 없는 그런 인생이었겠지. 하리는 한성만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은 저한테도 많은 걸 주셨어요. 꿈을 이룰 기회를 주셨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한성만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가 평생 모은 것 중에 제일 귀한 재산은 내 같은 내 편 하나 생긴 거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회장님, 이제는 칼국수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한성만은 웃었다. 그럼 나도 너 내 첫째 손녀라고 부를란다. 좋아요. 손녀 할게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벚꽃 터널을 지나며 하리는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빚에 쫓기는 가난한 학생이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매일이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한성만이라는 소중한 가족을 얻었다. 공원을 나와 재단으로 돌아가는 길 한성만이 물었다. 다음 목표는 뭔가? 재단 지점을 더 늘리고 싶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그리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나도 도울 테니 천천히 해보게.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다.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하리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외로운 노인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찾을 것이었다. 그리고 하리는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었다.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재단 사무실에 불이 켜졌다. 하리는 책상에 앉아 내일 일정을 정리했다. 상담 3건, 협력기관 미팅 1건,
자원봉사자 교육한 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예전에 옥탑방에서 바라보던 그 불빛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느낌이 달랐다. 외롭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한성만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도 고생했네. 내일 점심은 내가 칼국수 끓여줄 테니 맛 좀 봐주게 칼국수 할아버지가. 하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기대할게요, 할아버지. 손녀가.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정표를 봤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되었다. 매일이 의미 있었고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재단 입구에 걸린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다. 하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재산은 통장 잔액이 아니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서로를 믿는 마음, 나눌 수 있는 온기였다. 그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여전히 날리고 있었다. 하리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가볍고 따뜻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성만이 있었고 재단 식구들이 있었고 도움을 주고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하리는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옥탑방에서 이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여전히 작은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넓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몇 달 전 옥탑방에서 들었던 그 라디오 방송이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결국 사람이 남는 거죠.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재산입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옆에는 라면만 있는 게 아니었다. 한성만이 있었고 재단 식구들이 있었고 따뜻한 칼국수를 나눌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다. 그렇게 하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함을 향한 그 따뜻한 여정이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칼국수 국물처럼 따뜻한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